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2주차에서 공익사업의 이제 적용 대상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죠. 우리 이제 손실보상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우리 헌법 제23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리고 그 제한은 법률로서 하되 특히 23조 제3항 제한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제한을 하더라도 23조 제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또는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에서 재산권 보장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을 돼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우리 헌법에서 1차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과 이름이 부동산 법무전공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뿐만 아니라 이제 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 같은 거를 같이 한번 보시면 아주 좋은 방법이죠. 우리 주임 교수님은 이제 사법을 전공하셨고 저는 행정법이 이제 공법을 전공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최한길 교수님은 또 부동산 관련된 걸 또 전공하셔가지고 우리 각자의 어떤 교수님들 사이에 어떤 서로 내공이 좀 다른 생명이다 보니까 또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재산권에 관련된 사법도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서 사법도 공부할 게 많은데 공법의 영역도 사실 또 공부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갈등의 문제는 사법상으로는 우격다짐을 하는 거죠. 사적 자치에서 우격다짐을 하지만 이 공법의 영역에 있어서 또 이 국가와 국민, 또 지자체와 국민, 공적 주체와 국민 사이에 공법의 영역의 다툼은 또 그것도 나름대로도 뭐 상당히 또 갈등이 아주 심하죠. 뭐 심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도 언론 같은 데 보시면은 막 꽹가리 두들기고 그렇죠. 뭐 컨테이너 박스부터 해가지고 들어 누워요. 이게 대형 차량 갖다 놓고 막 들어 누우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이 갈등의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지금 앞으로 토지보상법이 짊어진 또 우리 손실보상 제도가 짊어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자,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의미는 뭐냐?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문화적 학수적 가치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품질 기준을 부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뭐 순환 골재라든지 건설 폐기물 등은 이것도 손실보상 대상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3조에 보면은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권리, 정착물, 그 기타 권리, 광학권, 어업권, 그쵸? 흙, 돌, 모래, 자가 이런 것들도 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 돌, 모래, 자갈이 별도의 보상 대상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판례가 판시하고 있죠.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면 별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바다에 포락된 토지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바다에 포락된 거. 해안가에 있던 토지가 포락돼 해수면이 되었고 복구가 심히 곤란해서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다. 그러면 종전의 소유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하수의 이용권, 이 물에 사용하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천법 제50조의 하천수 사용권이요. 이거는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물에 관한 권리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지난학기 우리 이론적인 거 봤는데 자 이런 것들도 살펴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손실보상의 실무적인 그 내용들이어서 이번 참에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공부상과 실측 면적이 상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계약할 때도 그런 내용이 이제 사적 자치에서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약할 때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보상에서는 공부상 면적하고 그다음에 실측 면적이 상이한 경우는 실측 면적으로 한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우리 유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용을 해서 뭐 보상도 해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용 목적물은 뭐랄까요? 그 공익사업에 가장 필요할 정도만 최소 한도만 해야지.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뭐 욕심을 부려가지고
보상을 뭐 보상금 뭐 예산 많다고 그래가지고 국민의 재산권을 막 뺏어가지고서리 그거를 뭐 많이 뭐 공익사업 해서 그렇게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맞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수용을 해서 보상을 하더라도 최소 침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용 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의무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 데 그쳐야 된다.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존공물이라고 해서 지방문화재 같은 경우도 용도 폐지를 해서 우리가 예전에 잡종재산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일반 재산으로 좀 용어가 바뀌었죠. 그래서 보존공물도 용도 폐지를 해가지고서리 수용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용도 폐지한 다음에는 이제 일반 재산을 만들어 놔서 수용을 할 수 있죠. 근데 용도 폐지 없이 과연 더 큰 공익성이 존재했을 때 이를 바로 뭐 수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수소 택지개발지구를 하면서 수소 택지개발지구 안에 그 광평대교 묘역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방문화재로 됐었던 건데 그러면 이 보존 공물에 대해서 이거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대법원 판례는 용도 폐지 없이 지방문화재를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다음에 뭐 요전 구기름 같은 경우 있죠. 행정사에 대한 사용 재결은 위법하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기부채납 및 양여 합의 각서가 체결됐다는 사유만으로 구기주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익사업에서 이제 짜투리 땅, 잔여지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향후에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짜투리 땅 남는 것들이요. 토지보상법에서 우리가 적용 대상은 토지, 물건, 권리를 취득하는데 이제 이 법을 적용해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 19조에 보면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필요하면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등자에 바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토지 위에 대한 소유권의 권리, 임목, 건물, 지작물이죠. 정착물, 광합권, 어업권, 그다음에 뭐 이런 거, 그렇죠? 특별한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한 경우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당사자라고 하면요. 사업 시행자, 소유자, 그렇죠? 그다음에 이 뭐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 시행자, 그다음에 등장인물입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 관계인만 좀 잘 보시면은 공익사업이 손실보상할 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사용대차, 임대차,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우리가 관계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관계인이 되려면은 사업인정 고시 이전부터 그 권리를 갖거나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만 관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관계인이 되지 않는 거죠. 사업인정에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는 관계인의 범위에 빠지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뭐 보상금 받고 그럴 때 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기타 토지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범위에는 이번 이제 판례로 보면 보상 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 등의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는 정착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정착물 소유자죠. 당해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 관념상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이 대상이 되는 정착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수고, 철거권 등을 실질적 처분권으로 가진 자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실질적 처분권자도 우리가 관계인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갑이 수용하여 보상까지 마친 을 소유의 지작물을 사업시행자 병이 다시 수용한 경우, 그죠? 병에 대한 지작물의 보상 청구권은 을이 아니라 누구요? 갑에게 있다. 그죠? 왜요?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상까지 마쳤으니까 을 했으니까 을 건가? 아니고요. 이미 사업시행자가 수용한 경우다. 그러면 병에 대한 지작물의 보상 청구권은 우리 갑에게 있다. 이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부상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은 전월세 거주자 및 임차 영업자도 관계인으로 볼 수 있느냐? 관계인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해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반드시 등기가 가능한 권리만을 그 밖의 권리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서 관계인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시행자가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해서 판단할 사항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자는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이 아니다. 우리 여러분 그 이혼 같은 거 뭐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분금지 가처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명도소송하면 점유이전 가처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잽싸게 배우자가 팔아보시면은 위자료를 못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을 합니다. 이혼소송하기 전에. 그 다음에 명도소송하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해요. 왜냐면, A가 B한테 전대를 해버려요. 그러면 소송 당사자를 다시 A에서 B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송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이나 간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가처분권자도 관계인에 포함이 되느냐?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건 앞에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익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수용 재결 전에 토지를 매수해서 대금을 완납한 자는 어떻게 돼요? 관계인에 해당한다. 그죠? 이미 이제 돈을 다 줘서, 그죠? 수용, 재결 절차 개시 이전에 당해 토지를 매수해서 대금 완급하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서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그 소유권 이전 등기만을 마치지 아니한 자는 토지 수용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비추어 토지조정법, 지금 토지보상법이 지금은 제4조사망에서 말하는 관계인으로 좀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토지 수용인의 수용 재결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매대금 일부 또는 전부만 수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지 않은 자를 소유자로 보아 보상할 수는 없다. 듣기 형식주의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10개 법률에 관련된 거 이것도 좀 받으세요.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계획법에 보면은 시장 등이 아닌 자가 도시군 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적으로 좀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재결 신청 청구권 이런 내용들도 있긴 한데 이거는 뒤에서 뭐 또 한번 보죠. 권리 의무의 승계, 그쵸? 항상 그 권리 의무의 승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그 권리 의무가 승계됨으로 해서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실무적으로는, 뭐 이론적으로야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현장에서는 누가 돈 받느냐, 그쵸?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 이제 농업손실보상 같은 경우도 보면, 시골에 있는 아버지가 그 이제 이천의 부발읍에 있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보상 지역에서 가보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큰 장남한테 모든 땅을 다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생전에 다 증여를 하신 거죠. 10년이 넘었습니다. 한참 오래전에 다 증여를 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어머니를 모시고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짓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이제 공부도 뭐 많이 못하고 큰 아들은 엄청 해가지고 공부도 많이 시키고 도시에서 많이 성공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냥 뭐 불편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시골에서 그냥 시골집에 그 명의는 전부 집터, 농지, 임야, 재산 모두 다 큰아들 명의로 돼 있었어요. 큰아들 명의로 돼 있었는데 큰아들이 권리를 다 승계한 거죠. 아버지가 권리를 다 승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평화롭게 잘 살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큰아들도 농민으로서의 요건, 농지용부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마다 나와서 농사도 잘 짓고 사이좋게 형제가 잘 지냈죠. 90일에서 뭐 한 120일까지 농사도 와서 짓고요. 여름에 휴가도 내서 농사도 짓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겨울철에 또 뭐 농번기에 와서도 또 뭐 이것저것 열심히 일하고요. 그 하우스에서 활동도 하고 그 두 형제가 어머니가 와서 잘 지냈어요. 근데요, 그게 이제 보상 지역이 편입이 됐습니다. 그 일대가 그 집이랑 집터랑 농지, 임야 이거 다 보상이 됐는데요.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참 희한하게도 우리 법에는 그 뭐 다 같이 세 명이 쓴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유자에게 보상하게 돼 있어요. 등기 명의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큰아들이라 그랬죠. 집터 그 다음에 그
집, 그죠? 그 다음에 농지, 임야 모두 손실보상금은 누구한테? 큰아들에게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 농손실보상은 어떻게 되느냐? 농사 짓는 뭐 2년치 농손실보상 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그 경자 천하제 대본 해가지고 그 경작자한테 주도록 돼 있는데 그 또 경작자가 주민등록은 또 시골에 돼 있었어요. 서울에 돼 있었으면 동생이 아마 대부분의 농손실보상을 가졌을 건데 그 경작자가 거기 지역에 그래도 주민등록도 돼 있고 왔다 갔다 뭐 살기도 했었어요. 그 옆에 뭐 그 사랑방도 있었어가지고 왔다 갔다 살기도 했고 뭐 주민등록도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작자하고 소유자하고 같이 또 경작도 하고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협의를 하면 협의한 대로 주고 경작자면 소유가 같이 지역에 살면은 협의한 대로 주고 협의가 안 되면 각각 50%씩 주도록 돼 있는데 그 협의가 안 됐어요. 결국은 각각 50% 주도록 했는데 동생하고 엄마는 그 농손실보상만 받았어요. 그것도 50%만. 그리고 모든 토지와 재산권 관련된 모든 거를 전부 누가? 큰 아들이 다 가졌죠. 이게 보면 현장에서 엄청난 갈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 의무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가족 관계도 이제 이런 것들이 하면은 그 상당히 그 참 그렇죠. 보상적이어 보면은 이게 이제 재산권을 여러분들 부모님 재산 이게 물려 많이 받고는 좋죠.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엄마 아버지 쓰신다 그러면 다 사회 환원하라고 저도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우리 형들이 너 바보 아니냐 막 했는데 아휴 엄마 아버지 재산 그것 때문에 우리 형제들하고 지지고복하는 모습이 뭐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뭐 20, 30년 전에 포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제일 잘 됐어요. 그죠? 보니까 사회적으로 제가 이제 보상 현장에서 또는 이런 이제 권리의무 관계에서 법원 감정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 상속재산 받아가지고 크게 잘 된 그런 가정이 없어요. 대부분 다 이 가족들이 막 싸우고 뭐 한 가지가 나고서 뭐 가는 건 모르겠구나 옛날에 뭐 그런 뭐 시도 있지만은 참 형제들끼리 친하게 잘 지내고 그러니까 오히려 가난한 이런 사람들이 그쵸 오히려 더 이렇게 뭐 물려받을 거 없는 형제들끼리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그죠 우리 저번에 장모님도 예전에 이제 되게 그 부도 많고 하셨는데 어느 날인가 옆집에 그 이렇게 보니까 그 뭐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형제들끼리 그렇게 고스톱을 쳐가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그쵸 하고 지내고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걸 보면서 이제 장인어른이 재산이 되게 많았었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물려받으신 것도 많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맨날 이제 이렇게 갈등도 많으시고 하는 게 야 참 이게 재산이라는 게 그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재산이라는 게 이게 그 필요한 만큼만 있어야지 이게 지나치게 많고 그러면은 가족들끼리 서로 갈등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속을 받는 일이 있다. 그러면 좀 어려운 형제한테 좀 더 주시고 뭐 지내실 수 있으면은 그냥 사회에 환원하시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괜히 형제들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상속 증여 받아가지고 제가 그 평가하고 뭐 보상한 것 중에서 팔리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 아들한테 물려줘가지고 뭐 그분이 농사 짓는 걸 빼고는 거의 99.9%는 전부 다 매각이 돼요. 그 이상하게 상속 증여된 물건은 오래오래 보존이 안 되더라고요. 그 뭐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쉽게 재산을 이제 물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영원히 보존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가족들이 싸우고 그래서 뭐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보상, 그러니까 손실보상 공부하면서 그런 재산권에 관련된 것도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영업보상 대상인 영업을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 적법하게 승계한 공이라면 이것도 영업보상의 대상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환매권은 어떤 거냐면요. 원래 공익사업 한다고 뺏었어요, 토지를 뺏었는데 예전엔 토지 등이라는 그 공공용지 취득 손실보상 특례법에 이제 토지 등이라고 해서 토지하고 지작물도 다 뭐 환매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토지만 됩니다. 토지는 되는데 이제 공익사업을 한다고 뺏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내 땅 돌려도 이게 이제 환매권입니다. 환매권, 포괄승계 이제 상속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특정 승계에는 환매권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한테 이제 물려받는 경우는 환매권이 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뭐 기산의 특례 뭐 이런 것들은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통 우편으로 발송됐을 때 도달을 했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등기 우편 아니면은 내용 증명이나 특별 송달이라고 해서 사람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도달한 걸로 본다. 주소, 고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는 어떤 거냐. 그러니까 탐색을 해봤는데 그거를 알 수가 없다. 송달 장소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공시송달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그 해당 시 등의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달된 것으로 본다. 서류에 사본을 게시한 경우에 그 게시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걸 공시송달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우편으로 가는 거는 도달이 안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시송달 이게 도달을 주장하려고 그러면 이게 도달주의죠. 그래서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특별 송달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에서 그런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기산 뭐 이런 것들은 뭐 기본 지금 뭐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되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뭐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건 없고요. 자, 밑에 이제 쭉 보면 자, 공익성 협의 관련된 이게 이제 손실보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제 일반적인 공익사업을 할 때 그 중앙토지수용회나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은 협의하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중토위의 어떤 권한 이런 것들이 강화돼서 그 중토위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업 인정뿐만 아니라 사업 인정 의제되는 사업들도 있죠. 우리 사실상 그 개별 법령에서 사업 인정 의제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 사업 인정 의제되는 경우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뭐요? 그 중앙토지수용회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자에게 의견 청취를 하도록. 그러니까 중토위하고는 협의도 하고 이해관계인자는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이렇게 밟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공익성 검토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익사업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무 때나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공익성 협의를 해서 이제 사업 인정을 할 때 사업 시행자는 공익성을 필요한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토부장의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사업 인정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사업 인정이라 하죠. 2조 7호에서. 국토부 장관이 사업 인정을 하려거나 관계행정기관장이 사업 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사업계획 승인을 하려면은 미리 누구하고 중앙토지수용회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게 협의할 때 이제 검토하는 사항이 사업 인정에 이해관계 있는 자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했느냐, 그다음에 허가, 인가, 승인 대상의 사업의 공공성이 있느냐, 수용의 필요성, 그다음에 해당 사업이 근거 법률의 목적, 상위 계획 및 시행 절차 등에 부합하느냐, 그다음에 사업의 재원 및 해당 공익서의 근거 법률에 따른 법적 지위 확보 등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돈이 있느냐, 그리고 그 사업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 이제 된 거죠. 자, 우리 대상 사업은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 인정을 신청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개정토지보상법이 이제 19년도 7월 이후에 개정이 됐으니까 개별법에다 최초로 사업 인정이 이제되는 인허가 등의 사업 신청할 때 요 이후의 사업이죠. 자, 보면은 이제 절차 흐름들을 보면요. 이 손실보상에서 이 제도 토지보상법제 제도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전에는 뭐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돼 있지는 않은데 이제 중토위가 이거 뭐 내들 마음대로 그냥 사업인정 의지해가지고 국민의 재산권 빼서 대충 손실보상해가지고 끝내면 안 된다. 국민의 재산권을 좀 더 잘 지켜주고 그 다음에 공익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겠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보강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게 절차 흐름도 보면 접수해서 이 보면 사업인정 또는 의제되는 지구지정 사업계획 승인 이하 사업인정 등 인허가 등 약칭 하려는 인허가권자는
토지보상법 21조에 따른 공익성 협의, 그렇죠? 위원회에 요청을 합니다. 공익성 검토위원회가 있어요. 공익성 검토위원회. 여러분, 이거는 이제 중토위에서 새로 신설됐죠? 신설. 그러니까 이제 중토위에는 세 가지 위원회가 있는 거죠. 이러면은 수용 제기를 하는 위원회 있고, 그 다음에 이의 제기를 하는 위원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공익성 검토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토위에서 수용 제기를 하는 거는 두 개 광역시가 걸쳐 있는 경우나 국책 사업인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수용 제기도 하고 이의 제기도 하고, 그렇죠? 수용 제기하고 이의 제기 위원들이 다릅니다. 그렇죠? 수용 제기를 하고 이제 이의 제기를 신청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별도로 공익성 검토위원회가 있어서 이제 공익성을 이제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전 검토라고 그래서요. 해당 사업이 토지보상법 이게 이제 보면 위원회 요청 방법은 협의회 취지를 기재 공문을 시행하고 필요한 사항을 재결 정보 체계 이런 거 이제 만들었어요. 전산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하고요. 사전 검토에서 해당 사업이 토지보상법 최저 각호에 열거된 사업에 해당하는지, 개별법에 규정한 관련 절차들을 준수하는지, 토지보상법 시행령 11조 및 구조에 따른 정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 수용 적격성이 없거나 관련 절차에 준수하지 않은 데서 반려하거나 이제 각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내용 검토는 공익성 평가가 실시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협의 개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익성이 높다고 평가된 사업은 협의 개시 없이 동의 의견을 제시하고, 공익성이 부족한 경우 협의를 개시하고, 공익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협의 개시 없이 부동의합니다. 협의를 개시한 경우 위원회가 14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인허가권자에게 공익성 보완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면 인허가권자가 보완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거죠. 자, 위원은 제출된 보완 계획이 적정한지를 판단해서 보완 계획이 적정하면 이를 조건으로 동의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완을 촉구하거나 부동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회 의결이죠. 위원회는 인허가권자가 제출한 사업 내용을 심사해서 동의, 그죠? 여기 보면 동의, 조건 부동의, 부동의 의견을 내는 거죠. 동의는 수용 제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요. 조건 부동의는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 수용 제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의는 수용 제기를 신청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동의를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공익성을 보완해서 다시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성 검토위원회가 굉장히 성격이 아주 강화된 거죠. 통지위원회는 협의 의견을 인허가권자에 통지하고, 인허가권자는 받은 협의 의견을 사업 시행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인허가권자에 의한 협의 의견은 공문을 시행하고 재결 정보 체계를 통해 열람 출력을 합니다. 인허가권자로부터 협의 의견을 통지받은 사업 시행자는 수용 제기를 신청을 할 때 협의 의견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만약에 부동의 됐다 그러면 수용 제기를 신청할 수 없다. 그죠? 조건 부동의는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만 수용 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동의는 이제 수용 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공익성 검토위원회의 어떤 우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어떤 그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익성의 이제 구체적인 검토 기준은 어떤가, 그렇죠? 요거는 시간 관계상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제 재결 신청을 사업 시행자가 해요. 그러니까 사업 인정 고시를 해서 이제 어떤 구역을 정하고, 구역 안에 있는 땅들이랑 지작물, 재산권에 대해서 사업 인정 고시된 사업 시행자가 다시 이제 재결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그 사업 구역에 협의를 해서 돈을 주고받고 피수용자고 종결하면 그 끝나는데, 그게 종결이 안 되고 서로 이제 갈등이 많다 그러면은 그럼 이제 재결 신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용 재결을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데, 우리 시도에 이제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국책 사업이거나 이제 아니면은 두 개 광역시가 걸쳐 있는 경우는 중앙토지수용회가 직접 수용 제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수용 제기를 한 다음에 이제 이의가 있다 그러면은 관할 토지수용회, 지방 토지수용회들은 전부 중앙토지수용회에다 이의 신청하고, 또 중토회의에서 직접 수용 제기하는 경우도 다시 중앙토지수용회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이의 제기 나오겠죠. 나오고
수용 재결 때도 이제 복수 평가에서 이렇게 평가 사실 평가에서 보상금 나오고, 그다음에 이재결을 또 마찬가지 다시 이제 복수 평가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증소에서 한 번 더 평가를 하는데, 이 공익성 검토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민간 사업 시행자가 그 국내 재산권을 막 뺏어가지고, 그쵸? 막 거기 뭐 수익성 올리고, 뭐 생산성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에 제동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에는 이제 이런 제도들이 잘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민간 사업 시행자가 사업 인정 의제만 됐다 그러면 한쪽은 산당 개발하고 한쪽은 그냥 뭐 그 기숙사 이런 거 만든다 그래놓고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양해가지고 수익성 채산성 확보해가지고 그 공익사업지구에다가 뭐 산단 같은데 산업단지 같은데다가 돈을 부어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는 사업 시행자가 그런 식으로 다 가지고 일종의 우리 현장말로 야매죠. 야매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익사업을 해가지고 피수용자들한테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뭐 강제로 뺏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이번에 이제 공익성 검토에 관련된 아주 세밀한 사항들이 중토에서 21조 규정이 개정이 돼서 손실보상제도의 상당히 그 큰 범주 내에서 상당히 중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 상황을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코로나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우리가 PDF 파일로 해서 손실보상 파트 정도 나가면 같이 이제 보는데, 이제 앞에 이제 지난 시간에 토지보상법제 관련된 거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봤는데, 이게 실제 수용 업무 편람에서 실제 보상 업무 편람에서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진했어요. 그래서 지금 손실보상 제도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중토위에서 어떻게 관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중토위 수용 업무 편람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공익성 검토 기준 이하 또 중요한 내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